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그 내용은 과학혁명과 근대과학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혁명이란 단어는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들어봤어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니까 정치에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삶에서 혁명적인 발상, 어떤 조직에서 혁명적인 아이디어 이럴 때 썼습니다. 그러나 제도나 역사에서 거대한 사건을 일으켰었는데 정치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과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Transfer of Chinese Technology to Western Europe이라 했어요. 이거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발 등자세 위에 그런 마구입니다. 마구, 발 또 등자세하고 이거 보면 마구는 중국에는 약 400년, BC 400년인데 비해서 유럽은 6세기입니다. 신기하죠? 저기 마구가 뭐 그래 중요하냐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구가 없으면 말이 수레를 끌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목이 딱 쫄려요. 목을 딱 매가지고 이렇게 끌면 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망롱마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건 조금 다른 건데 가슴에 이렇게 해서 끄는 건데 저것이 생겨야 수레가 끌릴 수 있는데 수레가 끌리면은 이제 자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중세 봉건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역할에는 저러한 것들의 발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 남쪽에서의 수많은 자원들이 북쪽으로 다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BC 4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종이 재지, 종이를 보면 중국은 AD 105년인데 유럽은 12세기입니다. 이상하죠? AD 105년에 12세기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투석기는 좀 비슷해요. 투석기는 이제 영화에 보면은 돌을 해서 던져서 성을 부수고 하는 건데 나침판을 보세요. 나침판은 중국은 1세기인데 유럽은 얼마입니까? 11세기입니다. 12세기입니다. 1180년. 그 다음에 선미포스트 방향타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 키를 틀어가지고 하는 건데 중국은 1세기 BC하고 1세기 AD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1180년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죠. 또 뒤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기술을 보면 유럽은 18세기인데 중국은 37세기입니다. 그러니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도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목판 인쇄술을 보면은 5세기 AD인데 이건 약 14세기입니다. 그리고 화약을 보면 중국이 9세기고 유럽은 13세기 이후입니다. 13세기 후반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무기 같은 것도 중국이 훨씬 더 발전해서 어쩌면 서세 동점이 아니라 동세 서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자인쇄, 무법을 이제 가동 활자인쇄를 보면 중국은 1045년에 유럽은 15세기입니다. 구텐베르그 활자인쇄. 차이가 이제 이처럼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과학 문명은 유럽에서 근대과학은 유럽에서 발상했는가? 그런 의문이 여러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할 때 중국의 과학자 조세프 니담은 유럽에는 과학혁명이 발생했는데 그 과학혁명이 고대 그리스 과학에서 근대 과학으로 넘어오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그러한 과학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 사람은 원래 화학과 교수입니다. 스탠포드에서 화학과 교수로 있다가 이제 아주 역사에 대해서 많은 조예가 있어서 결국 중국 과학사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야 16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리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과학혁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생각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야, 과학은 그냥 있는 법칙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문사회계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인문사회계는 어렵다. 또 과학은 문제가 답이 있으니까 하기가 좋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과학이 어렵습니다.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문화 간에 무엇이 생기느냐면 장벽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바라보면 과학이나 발달하는 데서는 무엇이 작용했는가 하니까 실제로 철학이나 형이상학이 또 신학과 사회사상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도 또한 시대 사회를 바꾸어주는 과학사상과 심지어 예술이나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강좌를 택했습니다.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고대 그리스 과학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과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 사람은 세계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면 코스모스로 처음에 바라보았습니다. 자, 코스모스로 바라본다 하는 뜻은 가만히 생각하면 질서가 잡혀 있다. 그럼 질서가 있는 세계다. 가다가 보면 땅이 꺼져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갑자기 청명한 날씨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지진이 생겨서 사람이 다치는가 하면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세계가 몰락하는 그러한 현상도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질서가 인과적 질서라고 한다면 인과적 질서라는 뜻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그럼 어떠한 현상도 뭐가 있겠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겠어요. 맞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혹은 원인이 없는 현상은 없다. 원인이 없는 사건은 없다. 이렇게 하고 보면 현재에 일어난 사건은 과거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사건은 현재의 원인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또 과거의 원인을 두고 있으니까 미래는 과거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래는 과거가 지배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사람은 과거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전적으로 과거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은 과거거든요. 그래서 인과적 질서를 강하게 강조해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과거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는 그 사실은 인간에게는 참기 힘들어요. 모든 것이 과거에 있어서 다 결정되어 있다. 나는 그 길을 갈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다. 원인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자, 검사가 어떤 사건을 담당 누가 살해됐어요. 이 사람 조사하지 말게. 원인이 없는 사건도 있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딱 가지고 그러한 명제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크나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나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과거에서 결정되어 있다. 과거에 지배받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철학적으로 아주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알듯이 불교 같은 데서는
이 인과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는가? 그래서 수행을 하고, 그렇죠? 해탈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인과사슬에서 벗어나겠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인과사슬에서 벗어난 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신의 계시가 또 신의 은총이 인과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의 은총이나 해탈을 위한 수행이나 그 사건에는 원인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원인이 있다 해버리면은 난감해집니다. 왜? 또한 과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만 그 과거의 질이 조금 달라요. 한쪽은 인간과 관련되는, 이 자연과 관련되는 거였지만은 다른 한쪽은 신이나 아니면 좀 명상이나 조금 고급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질은 다를 뿐이지 원인과 결과라는 문제를 가지고 들었을 때는 여전히 무엇이 생기느냐? 우리는 과거의 지배를 받는 자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한 것이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인간에겐 자유가 있다. 왜 인간에겐 자유가 있느냐? 오늘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큰 단어는 뭐냐니까? 신의 형상이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평등하게 타고났다. 신으로부터 어떠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이 연세를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란 존재는 신의 형상이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처럼 능력이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가지게 되면 이 자유는 미래를 기대하게 되고 미래에 맞추어서 우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를 가지고 과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도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는 미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역사는 흘러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때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도 달라지고 나의 현재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인과연세에 의해서 지배받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이 인과연세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이런 벗어날 수 없는 연세인 것은 보이지만은 그것을 다시 미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가게 되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자입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이 이 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질서를 보았지만은 이 질서에는 단순히 원인에 의해서 지배받는 질서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이 세계를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질문하기를 어떻게 질문했느냐.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데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이 세계를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세계를 해석을 해야 되겠다. 설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fundamental reality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fundamental reality가 있다. fundamental matter가 있다. 그걸 아르케라 불렀습니다.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이 있다. 물질인지 정신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물질과 정신의 구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 물질 컨셉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인다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물질은 오로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현대과학이 미케니컬 판매터, 소위 현대 기계철학에서 미케니컬하다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때 당시의 물질의 컨셉에는
내부에 어떤 형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물질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더 딥어진 그러한 형태의 색깔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석이 돼서 속성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생명력이 있다는 단어를 쓰니까 생명은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건데 그러면 물질 안에 뭐 그런 것이 있다고 말이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에 내적 속성이 있다. 그래서 물질은 외부적 인과적 연세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때는. 지금은 물질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냐 하면 물질은 외부적 인과 연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물질입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fundamental reality라고 fundamental matter 자연 철학자에서만 물질인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자, 그래 해석하면서 초기에 과학사에서 과학이 처음 생겼다고 말할 때 과학사가들은 그 물질을 탈레스라고 한 분이 명명을 했는데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에 물이다. 자, 그때 물이라 했을 때는 물이 뭐냐? 마시는 물. 분명히 이런 물을 지칭한 거는 맞아요. 물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물은 그 안에 적절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변화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모든 속성을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제 그럴듯해요. 그런데 딜레마가 뭐냐? 젖었다 하는 거는 물이 만들었기 때문에 젖었다 말이 되죠. 그러면은 말랐다 마름 dryness, dry.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물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야 마름이에요. 불은 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야 불이 살죠. 그럼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했는데 물이 없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근원이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잡하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걸 가지고 풀어보겠다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주장의 명료함입니다. 뭐냐? 물로 모든 걸 설명하자.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설명하냐? 말은 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물로 설명했지. 이렇게 어디서 그러면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fundamental reality 하나만 가지고는 반대되는 성질을 설명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온 경우가 그러면은 좀 구체화된 물질이나 구체화된 어떤 존재자, 근원적 존재자가 아닌 구체화되지 않은 존재자를 생각하자. 언바운디드라고 하는 무한자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자를 생각을 합니다. 바운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존재자 하면 되게 바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운드가 되어 있다. 그래 존재자를 말할 수 있는데 바운드가 안 되어 있다. 바운드를 모르겠다. 바운드레스다 하면 아주 완전한 존재자나 혹은 물질이 되기 전이 되겠죠. 그런 이제 이론을 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론도 여러 가지 설명 못하겠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공기라고 이렇게 했어요. 공기라고 하니까 하늘의 불 같은 거는 공기가 휘박해서 땅은 공기가 밀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명쾌하게 해서 그분은 설명을 했어요. 반대되는 성질이 없어요. 공기란 컨셉을 사용하면 그래서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다 실패합니다. 왜 다 실패하냐 하니까 결국 반대되는 성질,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어떤 하나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하나라고 하는 컨셉이 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보니까 반대된 성질은 필요하겠다. 이 근원적인 다수를 찾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나중에 수, 지, 화, 풍. 그렇게 네 개가 됐어요. 우리는 음양 오행에는 하나 되어 있어요. 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네 개입니다. 그 다음 네 개만 있어야 됩니까?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만약에 근본적 존재자면 관계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관계는 또 관계대로 또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로 이론론에서 다원론으로 갑니다. 그 중에 오늘날 숫자, 이것이 서양 그리스의 생각인데, 원자론자들이 나타나서 소위 다원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원자가 있다. 똑같은 원자는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원자가 있는데 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결합을 해서 이 복잡다단한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이제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같은 분이 나타나서 자,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자, 내가 우리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자네 옆으로 본 사람. 예? 박하준. 예. 자, 우리가 박하준 사람 참 좋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느 박하준 말이냐? 어릴 때 박하준, 어제의 박하준, 뭐 10년 전에 박하준 이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박하준의 나이 어릴 때부터 쫙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하준이라고 하는 보편적 컨셉을 갖고 있어요. 고양이 하면 빨간 고양이, 노란 고양이, 하얀 고양이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고양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소위 보편 개념에 대한 사상이 에 대한 연구와 의심을 한 사람이 이 플라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했고 플라톤이 그걸 체계화시킵니다. 그것이 플라톤의 말하는 이데아 이론이라 이렇게 해요. 그럼 현상은 뭐냐? 현상은 막 변한다 이거야. 이 변하는 거는 고양이를 보고 빨간 고양이 보고 고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고역을 왜 그러냐? 그 고양 현상은 이 보편 개념인 보편 존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데아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현상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현상은 수없이 많지만은 현상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보편 개념을 가지고 몰아넣으면은 현상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이제 플라톤이 만들어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을 볼 수 있는 힘, 사회를 볼 수 있는 힘, 여러 가지 힘을 우리에게 길러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달리했어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달리했느냐 하니까 이데아와 있고 현상계가 이데아는 어디에 있느냐? 저 먼 세계에 있다. 이데아 세계가 있다. 이러니까 그건 너무 신화적이다. 이렇게 해서 현실을 뭐로 나누었는가 하니까 form and matter로 나누었어요. 진료가 있고 순수 형식이 있고 순수 진료가 있다. 요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보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식이에요. 그렇죠. 형식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형식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플라톤은 수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데아계가 훌륭한 거다. 그래서 플라톤은 과학을 뭐라 생각했는가 하니까 과학을 탐구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다 이거야. 하나는 이 세계가 신이 만들어냈다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레크레이션이다. 이데아 세계만 탐구하면 머리도 아프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 현상계를 탐구하자. 그러면 머리가 좀 덜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좀 많이 탐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수학과 기하학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많이 했는가 하니까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이제 관찰을 많이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험을 하지 않았고 관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관찰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를 예를 보면 두 개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다. 이 천상계는 변하지 않아요. 지상계는 변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천동설과 지동설인데 지구 중심설과 그 다음에 태양 중심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지구 중심설을 택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 중심설이나 태양 중심설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돌죠. 태양에서 보면 뭐가 돕니까? 지구가 돌아요. 안 그렇겠어요? 화성에서 보면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그래서 어디를 내가 중거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이지 꼭 우리가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천동설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과학혁명 과정에서 왜 천동설이 오래 지배했는가가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는 거 하니까 여기에서 하나 Uniform circular motion and the fixed star on the celestial sphere finite universe 우주는 유한하고 지금은 이제 우주가 거의 무한합니다. 비록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유한하다고 하지만은 반지름이 있어요. 우주가 유한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다 원운동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원운동 한다고 생각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별이 원운동 하느냐? 이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원운동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강제 운동이 있어요. 강제 운동.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운동, 원운동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왜 원운동이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다. 그 다음에 사람 머리가 또 이래 원처럼 또 생겼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여기서는 뭐 그것까지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원운동이 완전한 운동이기 때문에 천상계는 불변이지만은 완전한 운동인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해서 지구 중심으로 다 원운동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천상계의 별의 운동의 원인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물질은 땅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물질은 하늘로 올라간다. 자, 지금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물질 컨셉을 가지지 않았고 우리 이 물질은 무겁지요. 무거우면 중심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지구가 중심이다. 가벼운 것은 하늘로 가려고 한다. 하늘은 가벼운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태양이 더 무거우니까 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가야 됩니다. 태양이 더 중심이면 좀 틀리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런 구도를 가지니까 천문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거나 할 때는 이 틀 속에서만 했습니다. 이 틀 속에. 이 틀 속이니까 제일 처음에 그리스 과학의 특징이 펀더멘털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펀더멘털한 것이 하나만 있는 경우 여러 개 있다. 원자론까지는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운동의 구조는 강제 운동과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운동 두 가지가 있다. 원운동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면 천문학 현상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만 할 따름이에요. 별자리에 이래 갔으니까 저렇다. 이런 거는 관찰하는 가능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것이 그리스 과학을 딱 묶었습니다. 그 이상 더 못 가게 딱 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만드는 천문학이 우리가 말하는 프톨레미의 천문학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성이 지구로 또 태양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편하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죠. 화성이 돌아요. 그러면 이 등속 원운동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화성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지구가 앞으로 가고 화성이 뒤에 옵니다. 그런데 몇 분 돌고 나다 보면 화성이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관찰하면 화성이 이리 갔다가 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등속 원운동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관찰 현상을 설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플라톤도 관찰을 했어요. 아, 원운동하지 않는다. 타원운동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또 역운동이다 이게. 화성이 지구 움직이고 화성이 뒤따라오다가 몇 번 돌고 나면 이제 화성이 앞장서 갑니다. 그럼 지구에서 볼 때는 이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갔다가 뒤로 갔다는 거 보면 역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현상을 플라톤도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현상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하는 프톨레마이오스는 그걸 설명을 하려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니까? 지구는 E에 있어요. C에 아니고 다시 말하면 원운동의 운동의 중심에서 있지 않고 지구는 C 아니고 이 자리에 지금 지구가 있다. 그리고 P가 돌면 지구에서 P를 관찰하면 화성 타원으로 보여요.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플라넷 위성들이 그냥 움직인 A, B, C, D 대원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뱅뱅 돌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서 보면 B가 됩니다. B에서 적절히 관찰해 보면은 저는 뺑 돌기 때문에 역운동도 생기고 뺑 돌기 때문에 타원운동도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원을 저런 걸 주전원이라 주회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많이 썼습니다. 이걸 나중에는 유독수서에도 한 20몇 개를 썼습니다. 20몇 개를 써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천문학 못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간결해졌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란기 지구에서 관찰할 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이 역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주회원을 달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크나큰 변화가 일으키는데 여기 누군가 제일 처음에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서 센터드로 되어 있었고 또 퍼펙트 매스메티컬 시스템으로 보았던 이 세계를 어떻게 봤느냐, 또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라는 세계를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문제점이 역운동, 리트로그레이드 역운동, 불규칙성, 그 다음에 예측이 또 잘 안다. 타원 운동을 하니까 예측이 또 잘 되지 않았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코페르니쿠스 어스트로노미가 헬리오센트릭 모션하고 오비탈 모션하고 프리세션 오브 더 이퀴녹스를 해서 앞에 태양의 세차 운동, 그 다음에 궤도 운동을 지구가 이래 뱅 돌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다 설명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설명하게 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만약에 지구가 돈다 하면 돌을 땅에 떨어뜨리면 지구가 뺑 도니까 돌이 옆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그 공기와 지구가 돌면 공기와 지구가 마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신기하게도 천문학 외적 현상과 천문학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이 탄생할 때는 과학하고 과학 외적 현상과 관계가 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이것만 생각하고 과학 외적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하니까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를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하다는 점에서는 코페르니쿠스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다는 점에서 코페르니쿠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잘하느냐 하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예측도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프톨레마이오스 세계가 두 개는 가는데,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가 훨씬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자, 천상을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 의하면 천상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자 생각합시다. 지구가 꼭 중심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천상에도 목성에도 위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누가 알았는가 하니까 갈릴레오가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목성의 위성을 그것도 항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성이 태양 주위로 돌면, 목성의 위성이 돌면, 태양이 돌면, 목성이 태양 주위를, 지구 주위를 돌면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위성은 지구가 목성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 위성은 처지게 된다. 따라 못 간다. 따라가려면 왜 따라가느냐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조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만원경을 바라보니까 달도 변화가 있고, 달도 반 딱 잘라가 달 아래는 변화가 있지만 달 뒷부분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달이 변화가 있고 목성에 위성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가 맞다. 다시 말하면 지구를 꼭 중심에 두어서 천문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천문학을 할 필요가 없으면 천문 현상들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케플러가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다 관찰해서 그 당시에 참 인류 역사상 그 당시에 육안으로 가장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타이코 브라헤라는 사람입니다. 이 타이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아주 관찰을 정확해서 화성의 궤도를 8분, 약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8분이라는 건 1도에 60분의 1입니다. 그 정도밖에 오차가 없었어요. 그만큼 관찰을 잘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케플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아서 수학적으로 타원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플라톤 이래로 플라톤이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다 했습니다. 그렇죠? 만물은 수다. 이 책상이 숲니까? 그렇죠? 그 수다 하는 것은 만물의 존재 방식이 수와 대응되는 수학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수학적이다 말은 했지만 지금 우리는 돌이 땅에 넣어지고 하늘에 돌이 베는 걸 수학적으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의심은 생기죠. 그 진짜로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이나 수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보기 좋은 건가? 설명이 잘 되는 건지? 그래서 약간 이제 의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를 제가 보여주려는 거니까 원 운동을 하나, 타운 운동을 하나 주기는 똑같다. 화성이 타운 운동하니까 주위가 달라지는 거 아니고 주위가 똑같다 하는 걸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만약에 별들이 타운 운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별들이 타운 운동을 하면 왜 별이 돌까? 왜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돈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케플러는 왜 별이 태양 중심으로 돌까? 무슨 힘이 작용해서 보세요. 별이 이렇게 가다가 날아가 버려야지 안 날아가고 이렇게 가다가 쏙 돌아와요. 왜 그럴까? 그 의심이 생겼어요. 옛날에 원운동이라 생각할 때는 의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나 타원운동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왜 도느냐? 의심이 생겼어요. 돌이
땅에 떨어지는데 왜 돌이 땅에 떨어지느냐?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의하면 돌은 땅과 하늘 세계와 지상 세계는 서로 다른 겁니다. 돌은 지구가 중심이니까 무거운 이제 속성을 가진 물질은 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 이미 아니다고 딱 하고 나면 돌이 왜 땅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돌이 왜 땅에 떨어지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은 왜 도느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릴레오는 천문학은 이제 나중에 교황청에 의해서 못하게 되고 돌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분의 1 GT 제곱 뭐 이런 것들은 다 갈릴레오고 S 이퀄 2분의 1 GT 제곱에서 떨어지는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계산해 내는데 그 계산에 오랜 시간이 갈릴레오는 걸렸습니다. 그 당시 미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해서 오랜 시간이 갈릴레오가 걸려서 했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의문이 계속 이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제 뉴턴이 나타납니다. 갈릴레오입니다. 뉴턴입니다. 뉴턴이 나타나서 뭐를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그때 이제 자기 집이 가수원을 합니다. 사과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가수원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이제 플레이그 이제 유럽의 흔한 역병, 패스트 같은 역병들이 지나고 난 뒤에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뉴턴은 어디로 오느냐? 뉴턴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관찰하면서 뉴턴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Something grasping. 왜 별이 뱅 돌면 또 제자리에 와요? 틀림없이 누가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운동과 힘과의 관계는 어떤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느냐 하면 액션 애트 콘택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의하면은 자 보세요. 멀리 있는데 내가 우리 송하석 교수 보고 깜빡하니까 송하석 교수가 팍 움직이더라.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마술이다 이거야. 내가 끊임없이 내 힘이 나와가지고 송하석 교수님한테 힘을 미치더라 하면 이건 뭡니까? 비합리적처럼 보이죠. 차라리 송하석 교수한테서 어떤 내한테 다가오는 속성이 있어서 오더라 하면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외부적 힘에 의해서 간다 할 때 매개체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액션 앤드 콘택트 지배. 그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뉴턴이 틀림없이 어떤 그래비티라는 것이 유니버셜 그래비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만륜력입니다. 그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 달의 주기, 별의 주기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은 그 힘은 처음에는 가설이지만 이제는 진짜다. 진짜 존재한다. 그럼 돌이 땅에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지느냐? 그 만륜력 때문에, 그 중력 때문에 돌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천상의 문제와 지상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 돼버려요. 그 하나로.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뉴턴 전에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수많은 천재들이 있었는데 뉴턴 전에는 왜 생각을 못했나? 그리고 뉴턴은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가능했던가? 이것이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성과를 거두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는 자기 바깥에 나와서 자기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뉴턴은 자기 생에 상당한 부분을 물리학을 했지만은 또 근 4분의 1가량은 신학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시간은 연금술을 했어요. 그 뉴턴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왜 뉴턴은 그런 걸 했을까? 물리학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도 했습니다. 또 연금술도 많이 했어요. 뉴턴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신학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사상이었어요. 인텔렉츄얼리스트 테올로지라 해가지고 좀 지성주의적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해서 나온 이제 신학이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좋다. 내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기반해서 신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주 사변적인 신학을 거대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성경이 다 보급이 됩니다. 보급이 되면서 뭐냐 하니까 어거스틴이 소개가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어거스틴이,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부로 돌아갔습니다. 초대의 교부들, 초대 신학자들로 돌아갔어요. 그때 중요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거스틴을 공부해 보니까 어거스틴은 경험을 강조하고 신의 전능성을 강조해서 합리적이 않는 것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턴이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거스틴, 뉴턴은 그냥 토마스 아퀴나 지배된 시기에 뉴턴은 어거스틴을 공부를 했고, 또 어거스틴은 볼룬타리 티올로지, 볼룬타리스트 티올로지, 뉴턴의 티올로지안을 했죠. 자, 그러고 나니까 뉴턴이, 그러고 이 사람은 사이언스는 경험과 합리적 시스템인데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시스템에 하면 합리성 훨씬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액션에 또 콘택트였어요. 반드시 힘이 닿아야만 힘을 미친다. 그럼 하늘의 별은 도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구에서 힘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기 내부에 있는 속성에 의해서 돌고 있다. 그래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타원 운동이 되니까 타원도 그러면 뭐 아무 움직이는 거는 다 그러면 자기 속성에서 움직이나?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 찰나에 뉴턴이 액션 at the distant라고 원격 작용이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뉴턴은 그런 생각이 가능했을까? 그건 뉴턴의 신학입니다. 뉴턴은 이 세계가 신의 창조물인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신에 의한 어떤 방출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신이 세계를 창조했고 공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신에 의해 어떤 것이다 방출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원격 작용을 반드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원격 작용을 수용했습니다. 이 원격 작용 수용은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태어났으면 그때.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뉴턴이 신학을 공부한 그 역할이 큰 만류력을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해주는데 스페이스 같이 애니메이션 하는 거 하나 했어요.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별했는데 물질은 연장이 가능한 거다고만 했습니다. 알겠어요? 연장이 가능. 물질의 본질은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 생각이 아니다. 물질의 본질은 단단합니다. 단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단단하다. 내가 갖다가 받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걸 본질이라고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것이 정지해 있고 나는 움직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가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이 물질이 움직이면은 단단합니까? 안 단단합니까? 안 단단해요. 그렇죠? 인트린식 프로퍼티는 이것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드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질은. 그러니까 스페이스도 연장이 가능해요. 물질도 연장이 가능해요. 그럼 스페이스하고 매터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뉴턴은 구별시켰어요. 뭐냐면 스페이스는 가짜 에머네이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뉴턴은 그래비테이션 가지고 역학과 그 다음에 천상의 학문인 천문학 두 개를 통합을 해서 근대과학을 출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질문이, 이 다음에 역사적인 문제로서 왜 그때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했을까? 이것은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은 그때 이제 바빌론의 어떤 수학, 이집트의 여러 가지 경험적 자료, 그리스의 원자론 이런 것들이 모일 수 있었어요.
십자군 알다시피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고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고 또 지리생이 발견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자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코페르니쿠스가 또 그러고 달력에 오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어요. 역사적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 맞춰졌으면 또 안 되었어요. 수학과 원자론과 경험적 자료 이것이 잘 받쳐졌습니다. 그리고 뉴턴 같은 그런 대천재가 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뉴턴은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할 때 종교개혁에 의해서 자기가 어거스틴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틀을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틀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어떤 역할을 미쳤는가 하니까 서양에서 보면은 신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일반 신도가 있어요. 삼분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이 삼분법의 안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삼분법이 깨어져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 교황, 일반 신도 하는 등식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보면 천상계, 그죠? 지구 중심설로 되는데 천상계와 또 지상계 이분법으로 딱 나눠져 있었어요. 요 나눠져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원운동에 의해서 운동이 보존이 딱 되어 있었어요. 우주는 유한하고. 그래서 과학도 아주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요 세 분야가 모두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는데 각각이 다 깨집니다. 그런데 과학을께서 그 안정감이 깨어지고 새로운 자리를 찾게 해준 것이 뭐냐면 과학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이제 날 때 과학이라는 것은 익스페리먼트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 또 그다음에 교황이 지배하던 사회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보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좋지 않습니다. 왜? 이 세계는 마더 네이처인데 관찰은 하나, 실험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생기니까 뭐가 됩니까?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노동이 신성하다는 것이 바이블을 통해 가지고 노동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험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건들이 과학이 발달하는 토대를 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하면 그것처럼 디미솔라이제이션 오브 네이처입니다. 자연을 비신화시켜가지고 실험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의 동력은 돈이 아니고 삶의 의미다 하고 하는 이제 사상을 보인 것이 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었어요. 그때 왜 자기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와의 체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그 지역의 사상 체계는 또 워크 에틱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였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어떻게 했냐니까 돈을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에게 구원을 받았다. 내가 신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신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의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의 예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그 아는 방법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업에 있더라도 충성해야 된다. 둘째, 그래 하다 보니까 뭡니까? 충성을 하려면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합리적으로 아주 조직을 해야 됩니다. 참된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렇게 조직화시키고 보니까 돈이 벌려요. 그런데 건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실하게 일하지만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은 축적이 돼요. 그 다음 그 축적에서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면은 그것은 곧 신이 내가 신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막스 베버는 해석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또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다른 거는 좋았지만 조금 잘못된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칼빈주의자들은 오히려 신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신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본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동력은 무엇이냐 하니까 신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멀턴이라는 사람이 과학이 발전한 곳이 어디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신자였어요. 개신교 신자였어요. 로버트 보일이 어땠냐면은 자기가 미케니컬 필로소피를 하면서 사이언스는 excellent school for religion이다. 또 experimental science는 the realizable religion이다. 그리고 뉴턴은 어떤 거니까 자기의 그 학생 벤틀리에게 뭐랬냐 하면은 이것은 신이 내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이유는 이 세계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가 있다는 걸 보이려 했다.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래서 뉴턴이 자기 공간 개념, 시간 개념, 중력인 이런 거 다 하는 게 실학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소시올로지스트 멀턴이 뭐냐 하니까 실험과학의 탄생과 성장과 프로테스탄트의 파이어티즘, 경건주의하고는 어떤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걸 영국하고 독일을 향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멀턴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 하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카데미 데 사이언스 파리 아카데미에 보면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가 27대 6입니다. 가톨릭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로 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웃사이드 프랑스도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은 4대 6입니다. 4대 6인데 27대 6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도 무엇 때문에 과학했느냐? 너무 말 쓰고 내가 밖에 나가서 또 과학을 하면 돈도 좀 잘 벌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학을 하는 것은 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고 오히려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의 결과가 과학을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아시아권에서 과학혁명이 못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왜 여러분이 대학에 왔어요? 왜 대학에 왔느냐? 돈 잘 벌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말이야, 대학을 안 나오면 말이야, 돈을 못 번다. 한번 사이버 대학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좋은 대학을 안 나오면 또 취직을 못 시킨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대학에 들어와야 되겠다. 모티베이션은 여러분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대 같은 아주 좋은 대학인데 아주 공대 아주 좋았어요. 자, 근데 저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수로 우리 앞에 우리 유 교수님도 딱 여기 계시는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론을 가지고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대학은 이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을 개발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현실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복잡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one fundamental reality가 있다. 이걸 물었죠. 철학자들이 물었습니다. 초기 과학자들이 그걸 물었어요. 그것은 고도의 추상입니다. 고도의 추상입니다. 이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추상적 사고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현실을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론을 만드는 것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론을 만든다는 것은 이 세계를 내가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또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이 세계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거다. 그걸 우리가 뭡니까? 진리라 부릅니다. 세계가 어떤 것인가? 내가 정확하게 알자. 내가 살아가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알고 살자. 이거 이왕 다 죽는데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 알고 죽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과거의 지배 속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미래를 끌고 와서 과거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대학은 경외심을 가꾸는 것입니다. 대학은 진리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대학에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대학의 본질은 진리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론을 가지고 달려들겠다고 한다는 것은 아까 보면 스위스에도 보면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2대3입니다만은 아카데미 사이언스에 보면은 프로테스탄트가 2대3이죠. 근데 거의 다 프로테스탄트가 많습니다. 가톨릭이 많습니다. 인구적으로 보면. 그래서 과학혁명 당시에 주요 과학자들이 프로테스탄트였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 학문을, 과학을 탐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토플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은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경외심,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의미를 갖고 나는 산다. 밥 한 그릇 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좀 적게 먹다 하지만은 삶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이 추구가 나의 공부를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공부하는 것이 못하거나 잘하거나 관계없이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경외심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근대 과학이 유럽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아시아권이나 한국에는 자본주의도 삶의 의미의 동력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천민자본주의. 또 학문하는 것도 잘 써봐야 되는 천민적인 방식의 학문.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과거에도 좀 그랬어요. 자마 보면은 가문 중심. 개인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추구는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훌륭한 과학을 할 수가 없고 훌륭한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결론은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학문 탐구를 하자. 이것이 근대과학의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되게 잘 들었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게 이제 진리에 대한 경외심으로 학문 탐구를 한 것이 이제 근대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거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중국 문화에서도 아주 경외심을 갖고 탐구했죠. 중국에서도. 다만 중국은 이제 아주 복잡한데 중국의 리터러티, 소위 중국 4대부는 13세기 여러분이 잘 아는 주희 때만 해도 자연 철학이 있었어요. 많이 했어요. 주희는 자연 철학을 많은 걸 했습니다. 인문사회가 소위 인문과학과 이제 자연 철학을 다 했는데 주희 이후에 들어오면서 자연 철학은 감소해버리고 주로 인문과학에만 이제 좀 몰두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에 보면.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펀더멘털 리얼리티가 있다는 서양 과학의 제가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펀더멘털하는 개별자 존재는 개별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원자론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제 속에 하나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제가 한번 자세히 못했는데 자연에 대해서 법칙, 그다음에 신이 있으니 입법자가 있다. 하나는 이거 법칙 개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서구에는 유지가 또 됐습니다. 근데 동양을 이래 보면은 동양에도 펀더멘털 릴리티겠죠. 기가 있었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개별자라기보다는 다 전체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초기에 이 전체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탐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세계가 복잡하니까 전체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생태계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좋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러나 이 개별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론적 사고는 과학이 초기에 발전해서 자기 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은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실패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렇죠. 매뉴얼 레이블을 다 동양에서는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전시했는데 종교개혁을 일어남으로 해서 자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자연이 실험을 가능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매뉴얼 레이블, 노동이 신성하다는 생각,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이 신성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싹 텄습니다. 그에 비하면 중국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꼭 동양의 과학이 서양 과학처럼 발전할 필요가 있느냐? 꼭 서양의 과학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중국도 반드시 과학혁명이 일어나야 되느냐? 다른 방식의 과학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연구가 하고 있어요. 반드시 과학 발전을 하기 위해는 유니크한 방식은 아니다. 이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랬지만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냐면 그 합리화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돈을 얻어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자기 삶의 합리화 과정입니다. 그 합리화 과정이 이제 어디서 합리화 과정을 오게 됐는가 하게 될 때 개인과 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계약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서구가 부패가 덜 했던 것은 신과 본인과의 교약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기여했습니다. 이제 그런 데 비해서 동양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 산업사회가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극심하게 부패하게 됩니다. 신과 나와의 관계란 교약이란 사상이 없으면 나머지는 가족을 위한 어떤 것 이렇게 사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비약입니다만은 그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과학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뭐 과학에서 논문 더 써서 빨리 좋은 잡 잡겠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비함, 자연의 신비함을 드러낸다는 것. 이러한 활동하는 일에 대한 어떤 경외심. 자연은 참 사실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이나 진리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이제는 좀 수준을 높여서 그러한 삶의 의미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내 학문을 하자. 그러면 우리 학문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과학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분야에만 몰두하면 처음은 좋지만은 반드시 그것이 더 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장 뉴턴 봤죠. 그 3분의 자기 아마 반 이상이 물리학 바깥입니다. 신학 논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책 읽고 하기 힘들더라도 어쨌든 좋은 강의를 듣거나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자기 학문 바깥에 서서 자기 학문을 반성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과학도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그 서양이 앞서게 된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랑 뭐 개인의 삶의 추구, 행복 추구를 하다가 이게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서양이 더 앞서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 근대과학혁명 이전에는 동양에서 아까 앞섰다고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어떠한 요인이나 요소들로 인해서 더 동양이 이전에는 앞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좀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평야입니다. 그렇죠? 평야고 아까 말했다시피 5대 문명,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집트하고 인도하고 황하, 중국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서부 유럽에는 그런 문명의 발상지가 없어서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문명이 더 훨씬 이전에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라든지 에집트만 해도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고 그것이 서구 유럽으로 건너가기에는 유럽은 아주 야만이었었죠. 로마가 그리스를 받아들여서 있을 땐 이제 로마가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다만 질문을 이제 그래서 과학에 관해서는 이제 저 물질 문명과 과학에는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동양이 앞서설 거다 이전에 앞서설 것이라는 걸 이제 납득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철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주 같이 좀 발전했죠. 그런데 이제 데리다 같은 사람에 의하면 중국에는 철학 사상은 있었지만은 철학은 없다. 뭐 사상은 있지만 철학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추상적 사유. 예를 들어서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나눌 수가 없다. 오직 일자뿐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논증을 합니다. 만약에 분할할 수 있다면 어떤 모순이 생기는가 하는 게 제논의 파라독스 아닙니까? 예? 분할도 운동이란 없다. 운동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분할해서 운동이 있다고 딱 생각을 하면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나 분할할 수 있어야 이제 운동이 갈 수가 있으니까 되는데 분할하면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못 따른다 하는 논증을 보여요. 그렇죠? 그런 이제 사유 방식 이런 거는 그런 추상적 사유 방식은 중국이 좀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왜 중국은 전차론적인 기인이 해서 전차론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갖고 서양은 개별자로 갔는가 하는 걸 이제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질문이 됩니다. 어떤 사람 지형이라서 그렇다는 뭐 지형을 이유로 들 수가 있어요. 그 서양의 종교적 관점이 과학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대 과학과 앞으로 과학의 발전에도 그 종교적 관점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종교적 관점이 근대 과학을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는 이제 자연이 신성화된 그런 시대에 자연은 신의 총피조물이다. 하니까 자연 자체가 신적인 걸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실험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이 중요하다 해서 노동을 천시하는 계급 사회에서 노동이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과학을 탐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삶의 의미,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동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에 와서는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어요. 그럼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종교에서 이 위르겐 몰트만이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아주 재밌고 혹시나 여러분이 읽을 만하면 그 책을 한번 세보세요. 세계 속의 하나님이라는 책으로도 뭐 나와 있다 이렇게 하던데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지금 생태학적으로 세계가 아주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가 세계를 비신화시킴으로 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관점이라는 뜻은 저는 종교적 관점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익과 자신에서만 사물을 탐구하거나 추구하는데 자신의 중심을 두지 말고 좀 더 초월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설 때는 이 세계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라 우리가 돌보고 해야 될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약에 불교에서 그 서로 관계, 상호 연결된 관계 때문에 세계를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나오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좀 사고입니다만, 저는 인간 중심주의 사고보다도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 세계는 신이 축복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계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이 축복한 거다. 그래서 스스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동물에 대한 권리도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에서는 세계를 다스리라 하는 그것을 세계를 돌보라라고 해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적 관점이라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걸 내를 중심으로 두지 말자. 종교의 특징은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어떤 초월자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아서 또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나도 초월자에서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면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사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자기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윤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 자, 우주에 코스믹 마인드가 있다.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은, 내 불교를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주에 어떤 코스믹 마인드는 있다. 그러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코스믹 마인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이게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다시 현대과학을 하면 과학을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과학이 주는 위험을 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데올로기가 확산이 되면 과학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